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로 다들 어려우신 와중에 모두들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요즘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낍니다. 용서라는 마음이 과거의 저와 화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잠도 잘 자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사실 제게는 감사와 되돌려 줌이라는 더 나은 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운 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용서까지 해내고 나니 최근 10년 동안 저에게 놀라울 만큼 평화가 찾아오고 성장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제가 가졌었던 원망과 미움의 크기가 작아 보이기까지 하는 경험을 하였고, 안심의 날들의 평안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공감과 놀라움의 사연들을 듣고만 있다가 저의 이야기도 전해드려볼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히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열심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개명하였지만 개명 전에 제 이름은 끝순이었습니다. 네, 집에서 막내딸이었죠. 막내딸이라고 하니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제 집에서 자식은 마지막이라는 뜻에서 끝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딸이 나오지 말라는 의미도 있었지요. 아무 생각도 정성도 없는 그런 이름이지요. 저는 이 이름이 참 싫었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계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받던 대우도 그랬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 논과 밭이 펼쳐지는 곳까지 가야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집에 장남인 아버지가 살림을 꾸리시면서 아버지, 엄마, 오빠,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같이 살던 고모들이 시집을 가며 저렇게 남아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은 더 단출해졌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오빠에게 전부 쏠려 저에게 나누어 주시진 않았지만 오빠가 받는 사랑을 보자면 그분들은 애정 표현도 많으셨고 따뜻하셨죠.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우리 장남이 아주 대장부야. 나중에 큰일 하려면 저렇게 당당하게 커야지. 그럼 당신도 잘 챙겨.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면 이라며 더 많은 애정을 줄 것을 어머니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조용히 네 라고 할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오랜 시간 이어진 시집살이에 너무 힘들어 그런 말에 대답할 시간도 없으셨을지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는 집은 낡았고 할 일은 많았겠죠. 시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집으로 시집을 와 시집 장가 보내며 허리 한 번을 마음 편히 펴지 못한 엄마의 그 속을 누가 다 알아줄까요? 엄마가 웃을 때는 잠자리에 들려는 저희 머리를 쓰담거리며 우리 끝순이 좋은 꿈 꿔라 라고 하실 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고 일이 시작되고 날이 져서 잠이 들 때까지 엄마가 다정하게 웃는 순간은 그때뿐이었기에 그 기억이 더 확연하게 각인되듯 남아 있습니다. 엄마와의 그 시간마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고 참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런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는 어린 아이의 삶은 사하라 사막보다도 메마른 삶이었으니까요. 제가 6살인가 7살이 될 무렵부터 저는 집에 도움이 되어야 밥을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논에 나가시면 논두렁에서 보고 있다가 필요한 농기구들을 전달해야 했고 어머니 밭에 따라가 호미질을 해야 했거든요. 그 작고 여린 손이 물집이 나지 않을 때가 없었고 풀물이 들어 시퍼렇게 때가 낀 듯 보였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그저 책만 보고 어머니가 틈틈이 챙기는 간식을 먹으면서 여름에는 할머니의 부채질을 받았고 겨울에는 할아버지 화로 곁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동안 저는 여름에는 아버지가 배운 꼴을 마당 한쪽에 쌓다 뱀을 마주쳐 놀라 혼나고
겨울에는 장작을 무너뜨려 혼이 났습니다. 계집애가 호들갑스럽게 라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어느 집에서 데려갈꼬 하면서요. 겨우 7살 아이에게 말이죠. 저는 그렇게 혼이 날 때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실수해요. 안 그럴게요. 라며 서둘러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뱀이 무서운데도 쫓으며 참아야 했고 장작나무에 가시가 박혀 따끔거리는 손도 바라볼 여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늦게 태어나 밥값도 못하는 모지리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오빠가 보다 버린 책을 보고 글자를 다 읽을 줄 아는데도 그 누구도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제가 글을 읽는 줄도 몰랐죠. 사실 학교에 가기 전부터 저는 구구단을 다 뗐고 쉬운 한자 정도는 다 읽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은 오빠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었고 오빠 책에 있는 수학 문제도 연필로 적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을 정도였죠. 그 쉬운 걸 오빠는 버벅거리며 읽고 쓰고 풀고 학교에서 틀려서 오는데도 학교 다니느라 고생한다 라며 할머니 품속에서 간식을 먹고 쉬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저도 학교에 다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좀 봐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너무 쉬운 내용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8살이 되고 저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받아쓰기는 물론이고 처음 치른 중간고사에서도 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채점한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던 담임 선생님은 어머, 내가 교사 인생에 너처럼 영리한 애는 처음 본다. 너 같은 딸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라며 칭찬을 해주시면서 연필과 지우개, 공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쓰인 도장이 찍힌 공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칭찬받을 생각에 잔뜩 부풀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이라 주말 내내 칭찬받을 줄 알았죠. 100점 맞은 시험지들도 가방에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오빠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20점짜리 시험들을 들이밀고 할아버지께 회초리를 맞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기둥이 될 놈이 점수가 이게 뭐야? 이러고 어떻게 시내 고등학교에 갈 거야? 라며 화를 내는 할아버지는 제 손에 들린 공책을 외면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기분을 좋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가방에서 시험지와 받은 선물들 할아버지 앞으로 내밀며 할아버지, 제가 만점 받아왔어요. 그만 화 푸세요. 라고 했죠. 저는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얼얼한 뺨의 감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씩씩거리며 이놈의 계집애가 안 그래도 우리 장남 시험 망쳐서 심란한데 아주 부활을 지르는구나. 어디서 이딴 걸 가지고 와서 제 오라비 기를 죽여. 아주 옳다구나 했지 너가. 안 그래도 속상해서 기죽은 오라비 더 기죽으라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계집애가 만점 받아서 뭐 할 거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치워! 우리 장남 기죽는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 영감도 그만하시구랴. 당신이 이렇게 기를 죽이니까 우리 호태가 긴장돼서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영리한 앤데 그깟 시험을 20점 맞았겠어요? 저 동생 보기 부끄러워서 애가 공부가 되겠어요. 라며 오빠의 종아리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제 공책과 연필, 지우개는 마당에 뒹굴고 있는데요. 그걸 바라보자니 서름이 북받쳐 눈물은 더 흘렀습니다. 그런 제 등을 한번 쓰다듬은 엄마는 마당으로 내려가 제가 받은 선물들과 만점 받은 시험지를 주우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튼 계집애가 눈치도 없이 거기서 끼어? 너 만점 받은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글이나 읽으라고 보내놨더니 왜 저 오빠보다 잘하고 그래? 저거 나중에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아주 골치네, 골치야. 라며 논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서럽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저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데려가시더군요. 그러더니 흙먼지를 잘 털은 선물과 시험지를 제 품에 다시 안겨주시고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어. 우리 끝순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할까? 오빠가 시험을 못 봐서 다들 속상하셔서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잘했어. 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 근데 나 오빠가 틀린 문제도 다 풀 수 있어. 오빠가 버린 책에서 내가 다 보고 공부했거든. 그런 쉬운 문제 틀린 건 오빠인데 왜 잘한 내가 혼나? 할머니 진짜 미워. 라고 말하는 저에게 엄마는 그런 말 하면 못 써. 오빠가 장남이니까 더 신경 쓰시느라 그래. 우리 끝순이가 똑똑한 건 좋은데 어른들한테 밉다고 하는 건 나쁜 거야. 우리 끝순이 이렇게 똑똑하니까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살지 말고 훌륭한 사람 돼. 그러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아버지도 다 알아주실 거야. 알았지?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엄마의 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가 후회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다짐도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지만 하나라도 실수할까 싶어 더 꼼꼼히 수업을 들었고 학교에서도 야무지게 행동했습니다. 숙제 하나라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본 다른 시험들에서도 저는 다 만점이었지만 다시는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히 엄마에게만 보여드리고는 했죠. 그러면 엄마는 숨겨놓았던 눈깔 사탕이나 자투리 천으로 만든 인형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마치 엄마와의 비밀이 생긴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만점 받은 시험지와 상품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맞은 여름방학에 저는 아침 먹고 엄마와 아버지를 번갈아 도우며 일하고 있는데 오빠는 여전히 빈둥빈둥 책 보는 신용을 하며 숙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새참을 챙기시는 동안 오빠 곁으로 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딱 봐도 술술 풀리는 문제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끙끙 앓고 있는 오빠에게 오빠, 이거랑 곱하면 되잖아. 그럼 172제곱센티미터 나오겠네. 라고 하자 오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끝순이,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라며 묻기에 오빠가 버린 책 보고 알았지. 라고 답했더니 제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너 내가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고 일 쉬게 해줄 테니까 내 숙제 좀 대신 할래? 라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왜 오빠한테 배워? 난 다 아는데. 그리고 오빠가 일을 돕는 동안 내가 푸는 게 아니고 오빠는 쉰다고? 그럼 엄마랑 아버지는 더 힘들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하시는데. 라고 답하고 새참을 내오시는 엄마 곁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빠는 그런 저를 한참 보더군요. 신경 안 쓰고 엄마와 아버지 논으로 따라가면서 가슴 한편이 시원해졌습니다. 어른들이 보셨으면 또 오빠 기죽인다며 혼났겠지만 잘난 척하고 나니 개운하더군요. 오빠가 속이 상하든지 말든지 뭐든 오빠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잘난 척의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엄마와 새참거리 설거지를 하러 냇가에 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서운 눈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끝순이 너 이리 좀 와봐라 라며 마루에다 회초리를 내려치며 말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엄마 뒤에 숨었지요. 엄마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끝순이 저랑 계속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라며 저를 감추시자 너가 그러니까 저게 버릇이 없어지는 거다. 어디 제 오빠 공부하는데 곁에 와서 힘들다 불공평하다 일이나 도와라 말아 하냐? 저걸 오늘 내가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야겠다. 이리 뭐다? 어딜 숨어서 그러고 있어?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오빠가 할머니 그게 아니라 내가 끝순이 공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나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끝순이 공부나 봐줄까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 보였다니까. 라며 할머니를 막아봤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어코 저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 참이었던 거죠. 엄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딴에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맞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고 싶지 않아 엄마 뒤에 숨어 눈물만 훌쩍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노려보던 할머니는 저거 봐라. 아주 영악한 게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지. 아이고 이 물러터진 우리 장남이 제 동생 고생한다고 마음 써주는데도 저게 알아주냐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아닌데. 오빠가 못 푸는 문제 내가 풀어줬더니 오빠 대신 숙제하라고 하는 건데. 오빠가 모르는 것도 내가 다 아니까. 오빠는 엄청 쉬운 것도 못 푸는데 할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라며 대들어버렸습니다. 오빠 속은 뻔했으니까요. 저는 오빠 숙제를 대신해주고 오빠는 저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더 놀고 싶어 그러는 걸 다 알았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마루에서 내려와 엄마를 휙 밀더니 저의 어깨를 거칠게 붙들더니 회초리를 여기저기 휘두르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짝팔짝 뛰며 맞았고요. 그러길 한참을 한 것 같은데 제 뒷덜미를 누군가 잡더니 휙 하고 광 쪽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계집애가 집안 조용한 꼴을 못 본다. 어디서 방방 뜨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 당신은 애 엄마라는 사람이 애 안 잡고 뭐해? 어머니가 직접 매를 이렇게 드시는데 잡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보고 있어? 라며 큰 소리로 왕왕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숨을 고르면서 마루에 걸터 앉으며 아주 집구석 꼴이 말이 아니다. 뭐? 오빠가 못 푸는 걸 지가 풀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빠 속상하게 하고 있어? 아범아, 저놈에게 집에 아주 혼꾸녕을 내줘라. 저게 아주 학교 좀 다니더니 좀 배웠다고 까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 쪽으로 와 저를 발로 툭툭 치면서 내려다보며 너가 오빠한테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가 달려와 감싸 안으며 얘가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오빠랑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랬나 봐요.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그만해요. 애 잡겠어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엄마와 제 쪽으로 마당을 쓰는 커다란 빗자루를 집어던지더니 아주 자꾸 시끄럽게 해. 학교가 뭐가 없어. 라고 소리를 치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자 할머니는 물을 퍼와 엄마와 제 쪽으로 물을 끼얹으며 아주 집안의 망조다 망조야. 어디 남자 기를 죽이고 건방을 떠는 게 둘이나 있어가지고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라고 소리를 치더니 오빠에게 식혜나 가져다 주라고 하더군요. 놀란 장남 속내리라며 부채질을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얄미웠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식혜나 받아먹는데 등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난리가 날 것이기에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오빠에게 잘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냥 제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만점만 받는 저를 보는 학교 친구들은 와 진짜 좋겠다. 너 집에서 좋아하시겠다. 라며 부러워했지만 제 현실은 그러지 못했기에 대답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공부 잘하고 말이 없는 애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동갑 친구도 없던 저는 혼자서 1시간이 걸리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빠는 동갑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느라 저를 챙길 생각도 없었고요. 저도 오히려 그 편이 편했습니다. 오빠와는 도저히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건 분명했으니까요. 물론 오빠가 직접적으로 나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의 환경이 사이가 좋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지금도 오빠와는 1년에 2번 명절이나 되어야 전화통화나 겨우 합니다. 가끔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낸다는 생각에 서글플 때도 있지만 오빠와의 거리는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때도 딸 바보인 아버지들이 마중을 나와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에 교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본 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가. 집에 일 많아. 하더니 계속 서 있더라고요. 오빠를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을 때 멀리서 으순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오빠가 아버지 자전거 뒤에 매달려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와 오빠는 저를 슝 지나쳐 가버리더군요. 오기가 난 저는 달려서 쫓아가 봤지만 아버지의 자전거는 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이 올라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더니 오빠는 벌써 간식을 먹으며 마루에서 신이나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계집애가 일 많다고 일찍 오라니까 꾸물거리기는 가방이나 내리고 와 라고 하더군요.
그럼 나 좀 태우고 오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차마 하지 못하고 가방을 내리고 땀을 닦으러 펌프질을 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런 저를 부엌으로 부른 엄마는 이거 먹어. 점심 먹을 거니까 요것만 먹어. 라며 약과 한 개를 내미셨습니다. 아마도 시내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의 간식으로 사왔겠죠. 저는 그 약과를 받아 심드렁하게 먹으면서 맛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서름도 잊어버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에 불만과 미움을 가득 품고 복수할 날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밭에서 소에 받쳐 누워 지내신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죠. 엄마가 그 수발을 다 들며 대소변도 다 받아내시면서 더 힘들어지셨기 때문에 저도 더 엄마를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오빠는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같은 방을 못 쓰겠다며 할아버지 곁에 가길 꺼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병수발 드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환자가 편한 건데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그것밖에 못해? 라며 엄마를 들볶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름 뭔가 해보려고는 했지만 이내 다 엄마의 몫이 되었죠. 그런 엄마를 돕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오빠, 할머니는 곡소리만 낼 뿐 손님들에게 내놓을 음식이며 뒤치다거리는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음식을 내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우리 엄마에게 수고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할머니,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를 갈았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말이죠. 엄마가 고생한 것 제가 다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시간이 걸어야 하는데도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그걸 잘 해내는 제가 좋았거든요. 오빠는 중학교에 가서도 전교 꼴찌를 하더군요. 그런 오빠에게 할머니는 시어머니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호태처럼.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잘하는 게 진짜지. 안 그러냐? 라며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아버지가 중학교는 무슨 중학교, 호태 고등학교 보내기도 빠듯한데 그만두고 집에서 일이나 거들다가 나이 차면 시집이나 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아버지 제발이요 라며 애원했지만 할머니가 계집애가 그렇게 많이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건방만 늘어서 제 오라비 기나 죽이지 중학교는 안 돼 라며 아버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그간의 성적표를 보이면서 애원해봤지만 다 아궁이 넣어 태워버리며 더 강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중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여보, 요즘은 여자애들도 고등학교까지는 배워요. 그래야 시집을 가죠. 있는 집으로 시집 보내려면 고등학교는 나와야 선자리에 내밀어요. 끝순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야 호태에게도 좋을 것 아니에요. 라며 설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더니 그럴싸하게 느껴졌는지 그럼 학비만 딱 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얌전히 고등학교까지 다녀. 대신 나중에 좋은 데 시집가서 다 갚아야 한다. 알았어? 집안일도 더 부지런히 돕고 라며 겨우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1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언니에게서 물려받은 교복을 입으면서도 얼마나 신이 나던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알았기에 문제집도 본 걸 또 보고 교과서를 파면서 공부했습니다. 미술 실기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시간에 조별 실습도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를 독하다며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하는 건 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 서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들려 보고 싶었던 책을 서서 보며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습니다. 책은 사지도 못하면서 책만 읽고 가는데도
서점 사장님은 항상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에 제가 더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다리가 살짝 불편하신 것 같아 가끔 무거운 것도 들어드리곤 했습니다. 책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치껏 행동한 것도 있었죠. 이름표에 제 이름을 보신 건지 끝순이는 참 부침성도 좋아. 부모님이 예뻐하시겠다.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와. 책도 깨끗하게 잘 보던데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은신처인 서점에 더욱 정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집에 서둘러 가서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버스 시간을 기다리며 책을 보는 그 잠깐의 시간들이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끝순이가 공주가 되기도 모험가가 되기도 탐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날이면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장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아도 문득 외로운 마음이 들거나 할 때 서점은 저에게 박하사탕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개운한 맛에 정신없이 빠져들었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붙어있는 여고에 진학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도 그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학교 가는 걸 더 못마땅해 하셨지만 엄마는 꿋꿋이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비난과 욕설을 견디기엔 제 마음은 무덤덤해지지 않아 계속 미움과 원망으로 들끓었죠. 그런 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창구가 서점이었기에 저는 더 부지런히 서점에 들렀습니다. 서점 사장님은 그런 저를 항상 반겨주셨고 신간 책이 나오면 읽어보라며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이거 반품 들어왔는데 책을 접어놓았더라고. 가져가서 읽어. 여기 있어도 못 팔아. 라며 책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위안을 주시는 사장님의 마음에 나중에 꼭 책을 많이 사서 갚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이 되자 담임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 끝순아, 너는 대학을 어디 목표로 하니? 너 정도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어. 부모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언제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 줄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막연하게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기에 선생님의 말씀에 고민이 됐습니다. 집에 말 하나마나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뻔하니 감히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서점에 들러 책을 보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에게 엄마,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한번 나오시라고 언제쯤이 좋으시냐고 여쭤보래요. 라고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무슨 사고 쳤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대학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아니 그냥 상담 언제 좋으세요?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면 안 되고 라고 하시는데 아니 엄마가 가! 라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금요일에 간다고 말씀드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학교에 오기로 한 금요일이 되자 학교에 가서부터 입이 바싹 마르고 어지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끝순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닐 거예요. 애들 아버지가 그렇게만 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아버지의 등살에 약속을 어기고 아예 학교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교무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죠. 그러다 6교시가 끝나고 교무실 앞으로 달려간 제 앞에 곱게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겨 묶은 엄마가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나오는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 나는 대학과는 멀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뒤돌아 교실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야자까지 마친 저는 정말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문이 닫힌 서점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버스를 기다렸죠. 버스가 오는 게 보이는데 눈앞이 뿌옇게 되더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눈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울었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공부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간의 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졸업하면 취직이나 해. 그렇게 똑똑하면 취직도 잘 될 거 아니야. 상고나 가라니까 인문계에 가서 취직이나 하겠냐? 라고 하는데 오기가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삶은 고구마를 방 안으로 가져다 주시며 너무 늦게까지 공부 말고 얼른 자 라고 하고는 가셨습니다. 아버지 농사일을 오빠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매일 힘들다며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목까지 하느라 엄마는 더 야이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원망하기엔 제가 엄마를 너무 안쓰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였고요. 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수업이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가 집에 일을 도왔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기에 주말이 제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서점도 갈 수 있었지만 주말에는 그러지도 못하니 정말 괴로웠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몇 안 되는 책들을 틈틈이 읽고 있으면 오빠가 곁에 와. 야, 너는 책이 재밌냐? 나는 책은 영 흥미가 없던데. 너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해. 그럼 우리 아버지 신이 나셨을 텐데. 라며 부활을 지르고는 했습니다. 진짜 한마디 하면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 서슬에 감히 그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진짜 너무 한심했거든요. 온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 아버지 일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술이나 마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기대와 나름의 투자를 다 걷어찬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학력고사를 치르고 저는 제가 그렇게 그리던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상위권인 그 대학에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 또한 쉽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당연히 원서는 하나밖에 못 썼죠. 하지만 과에서 1등을 해야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3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기숙사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제게는 돈이 없었죠. 이제 겨우 제가 꿈꾸는 삶에 가까이 비벼볼 만큼이 되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절하게 생겼으니 애가 탔습니다. 합격증을 품에 쥐고도 저는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했습니다. 마음의 위안이 필요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서점으로 들어섰고 울면서 들어서는 저를 보신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꾸순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 사장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들으시던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두둑한 그 봉투를 이게 뭔가 싶어 보고 있는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거면 등록금이랑 기숙사비랑 한동안 용돈 정도는 될 거야. 가서 등록해.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등록금은 장학금 받고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갚아. 내가 끝순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믿고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네? 돈이요? 이걸 왜? 라고 하면서도 제 손은 그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시면서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끝순이가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주는 거야. 진짜 나랑 약속 지켜. 알았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몇 번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서점문을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혹시나 돈이 도망가지 않을까 몇 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 등록금을 내면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좋은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건지 집안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제가 대문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너 대학 시험을 봤어? 붙었어? 누가 보내준다고 그런 짓을 해? 내가 취직이나 하랬지. 아니면 너희 오빠처럼 농사나 도와. 라며 험상궂은 얼굴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곁에서 아주 난장판이다. 딸년이 어딜 제 오빠도 못 간 대학에 간다고 설쳐? 저희 오빠는 농사일하고 있는데 저게 아주 저희 오빠 기운을 다 뺏어먹고 저 혼자 잘났다. 어디 알아봐서 시집이나 보내버려라. 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내가 알아서 등록금이며 다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방해나 마세요. 오빠가 대학 못한 게 왜 제 탓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라고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입학하기 전까지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짐을 싸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일 축하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비난을 받으며 떠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제가 짐을 싸고 방에서 나오자 저를 어이없이 바라보던 아버지와 할머니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 이놈의 계집애가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라 라며 방방 뜨더군요. 그러자 엄마는 제 품에 통장이랑 도장을 던지듯 주시더니 가서 일단 지낼 곳 구해 얼른 가 라며 저를 대문 쪽으로 밀치시더니 아버지와 할머니를 막아서셨습니다. 내버려 둬요. 없는 살림에 혼자서 대학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제발 끝순이라도 잘 살라고 두세요. 라며 소리를 치시면서요. 그런 엄마를 밀어내지 못한 아버지는 너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다시는 내 집에 발붙일 생각 마. 라고 소리치는데 저는 그 길로 달려나와 버렸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는 논을 버스 안에서 바라보며 엉엉 울면서 저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졸업식에는 당연히 가지 못했고 등록금을 내고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학교 근처 제일 싼 여인숙에서 묵으며 바로 앞 식당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만 하면 고생이 끝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된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잘 지낸다고 연락도 못하는 처지가 서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통장에는 엄마가 조금씩 저금해둔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허투루 쓸 수는 없어 아끼고 아꼈습니다. 서점 사장님이 주신 돈도 그랬고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드디어 기숙사에 입수하던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조교님은 과외 알바 자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형제가 하는 한 집으로 시작해 나중엔 세 집으로 늘어나 과외로 버는 돈이 꽤 되다 보니 서점 사장님께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약속대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1학년 2학기가 시작할 때 전액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을 마친 겨울방학에는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점 사장님께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서점부터 들렸습니다. 학교에 들려 받은 졸업장을 사장님께 보이며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거 더 갖고 있어. 아직 학교 졸업도 안 했으면서 벌써 갚으면 내가 뭐가 되니? 좀 더 나중에 갚아. 지금은 공부하는 데 신경 쓰고. 근데 끝순이 너 대단하다.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여러 차례 돈을 받아주실 것을 권했지만 사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서점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기는 사람은 엄마뿐일 테지만 진짜 마지막이 될지라도 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 1년 만에 집으로 가는 길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에 들어서며 엄마를 불렀는데 부엌에 계시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안아주시며 우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엄마를 꼭 끌어안고 울었고요. 하지만 저희 모녀의 감격스러운 상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 나가! 재수없는 게 어디라고 왔어? 라며 저를 내리쳤거든요.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달려나온 아버지는 저를 대문 밖으로 밀며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얼른 가, 얼른! 이라며 손사래를 치셨고
오빠는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라며 힘을 쓰더라고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돌아가 다음 날부터 과외를 해야 하기도 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책을 사는 일 말고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과외하러 가는 게 아니면 학교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독하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했고 장학금을 놓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공이 사회학이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저처럼 학업을 이어가는데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제가 서점 사장님께 받은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학교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정말로 할머니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와 오빠는 곡을 하고 엄마와 저는 음식을 부지런히 해 나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는 전처럼 소리를 치진 않았지만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에게만 인사를 하고 약간의 돈을 드리며 엄마, 나 과외해서 돈 벌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엄마 쓸 데 있으면 써. 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이거 엄마 주지 말고 너 가지고 있다가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걱정은 말고 가지고 가. 라며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오빠는 별말 없이 있다가 가라. 라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점이 아니라 문구점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들어가 여기 있던 서점 어디로 갔어요? 라고 묻자 아, 여기 서점 하시던 사장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인수해서 문구점으로 바꿨어요. 저쪽에 대형 서점이 생겨서 장사도 안 되는 걸 버티고 안 내놓더니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에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께 아무것도 갚지 못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떡볶이집 사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지만 돌아온 답은 같더군요. 서울로 오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장님께 갚지 못한 제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황망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문득 제가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한 기업 사회사업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구조를 익히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회사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고는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 회사를 세웠습니다. 교육 관련 여러 사업들을 실행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회사 수익의 일부는 기부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회사였죠. 저희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동시에 사회 환원 사업도 하는 기업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봉사를 나갔던 보육원의 책에서 낯이 익은 스탬프를 발견했습니다. 선미서점. 분명히 사장님 서점의 스탬프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이 책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라고 여쭈어보니 이거 예전에 서점 하시던 분이 주기적으로 보내주시던 책이에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가끔 오셔서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얼마나 씩씩하시던지.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픈 이야기지요. 라며 쓸쓸히 웃으며 답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훌륭함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가끔 문을 빨리 닫으시는 사장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보육원에 봉사를 나오셨던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의 이름으로 책을 기부하는 사업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의 보육원에 골고루 책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어려움 없이 하고 있답니다. 저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아버지는 5년 전쯤 땡볕에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는 일어나지 못하시고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서울 병원에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식해서 너를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라며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께 알았어요. 얼른 일어나시기나 하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씀드리고는 집으로 왔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고향집에서 치렀는데 오빠의 곡소리에 엄마와 저는 울었습니다. 새언니와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손님 접대를 하면서 엄마와 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께 짧은 사과를 받고 안쓰러움과 용서 사이에서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엄마는 너희 아버지 밤마다 대문도 안 잠그고 잤어. 혹시나 너가 힘들어 고향이라고 왔는데 문 잠겨 있으면 그냥 간다고.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 할머니 막은 건 다 너희 아버지야. 오히려 큰 소리 내는 방법밖에 몰라서 그렇지. 안 그러면 너희 할머니가 널 잡을 걸 아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미움과 원망들이 조금씩 녹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용서와 화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더 생기 넘치게 일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요. 엄마는 시골집에서 제가 사는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빨래며 청소는 이모님을 불러서 하고 있고요. 엄마는 건강관리 하시면서 사시게 하는 걸로 효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빠는 시골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케 언니는 다 팔고 시내 나가 살고 싶다는데 오빠가 끄떡도 안 한답니다. 아버지 닮아 그런 건지 그러네요. 딸만 셋을 낳았는데 그 딸들도 다 시집을 가 딸 집에 농작물을 보내주는 재미로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빠도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거지요. 더 나이가 들면 서로 의지하고 의기투합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내심 그걸 바라시거든요. 저는 다 좋습니다. 용서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고생한 제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용서하니 그 고생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고 용서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더 행복해지는 길이니까요. 그럼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